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요즘 산전수전 공중전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출연자가 한 말이라고 하던데 제 인생도 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느낌이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원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과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기 잡는 어선을 탔고 어머님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죠. 형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았는데 이름은 광식이었어요. 제 이름은 광수고요. 전 형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광수가 자꾸 나만 따라와. 형아가 좋아서 그러지. 그치, 광수야? 응, 나는 이 세상에서 형아가 제일 좋아. 형아랑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야, 그래도 화장실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난 형아 따라쟁이니까 쉬야도 같이 할 거야. 껌딱지처럼 형한테 붙어 있었지만 형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전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전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형을 따라 교문까지 갔다가 혼자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와서 엉엉 울다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쪼르르 교문으로 달려가 형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 형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서 엄마를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광씨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니 왜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 혹시 누가 괴롭혀? 아니면 누가 때리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서 그러니? 아니야, 학교는 너무 재밌어. 그런데 왜 안 간다는 거야? 엄마, 내가 학교에 가면 광수가 너무 심심하잖아. 나 광수 혼자 노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려. 형이 학교 가면 제가 심심하니까 그 재미있는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형의 말에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광식이 형은 형이네. 광수가 심심해한다고 학교까지 포기하고. 우리 처치가 너무 의젓해서 엄마 가슴이 콱 메인다. 근데 광식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광수랑 잘 놀고 있을게. 정말요? 근데 엄마, 광수 아직 어린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이니까요. 혼내지 말고 잘 좀 돌봐주세요. 아유, 그래, 그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은 안심하고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서 배운 내용 동생한테 가르쳐주면 광수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 그럴까요? 그럼 엄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책가방을 맨 형이 엄마한테 꾸벅 인사를 한 뒤 절 보며 웃었습니다. 광수야, 형 간다. 형 올 때까지 엄마랑 놀고 있어. 알았지? 이따 보자. 전 더 이상 형을 따라 학교 교문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형은 반에서 누가 햄버거를 돌리면 집에 가져와서 저와 사이좋게 나눠 먹었죠. 심지어 껌 하나가 생겨도 반으로 나눠 먹었었어요.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네 식구가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뱃일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저희 형제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살았죠. 그런데 행복했던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계셨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유, 광수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옆집에 가서 밥 좀 얻어올래? 엄마, 어디 아파? 왜 누워만 있어? 내가 약 사다 줄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좀 있으면 일어날 거니까 가서 옆집 가서 밥 좀 얻어와. 아버진 며칠 일을 나가지 않으시고 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정성스레 다려주신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석에 눕자 저희 집안엔 우환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졌어요. 형과 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쭈뼛쭈뼛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가 빨리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만 그 해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희를 향해 환하게 웃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올케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애들 두고 눈에 밟혀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우리 광식이 광수 불쌍해서 어떡해. 고모,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마냥 착하고 소심했던 아버진 엄마를 잃고 한동안 우울증 환자처럼 지냈죠. 저희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한숨만 푹푹 쉬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뱃일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다리를 절게 되자 완전 절망하셨죠. 하필 선주가 악덕 선주였기도 하고요.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치료비도 일절 내주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빚이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응? 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오빠 술 좀 그만 마셔. 독하다고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어쩌다가 반년 만에 술주정뱅이가 됐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러는 걸까? 난 그냥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오빠가 힘을 내야지. 마냥 이러고 술만 마시면 어떡해. 고모가 정신을 차리라고 아버지의 등을 찰싹찰싹 내리쳤습니다. 그걸 본 제가 달려들어 아빠의 허리를 껴안고 말렸죠.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빠도 아프단 말이야. 아빠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형도 아버지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형제를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아빠 다시 일어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이후 아버진 밖으로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그리곤 고모를 불러 저희를 맡기려고 하셨죠. 동수가 평택 공장에 빈자리가 있다고 오라던데 한번 해볼까 해. 잘 됐네 오빠. 슬플 땐 몸을 많이 쓰는 게 좋아. 몸이 피곤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 잘했어. 근데 공장일 하면서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 애들 데리고 있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말이야. 뭐? 설마 나한테 애들 맡기려고? 오빠 그건 아니지. 그렇지. 너도 힘들지. 오빠 우리 시어머니 알잖아.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내가 남편 카드 쓰는 것도 못마땅해 해서 카드 내역 일일이 조사하는 분이셔. 뭐 하나라도 친정에 빼돌리는 건 없는가 눈을 벌겋게 뜨고 계신데 내가 조카를 데리고 산다고 해봐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분이라고. 게다가 우리 석이 아빠도 요즘 많이 힘들어. 요새 한 집 건너 또 치킨집이잖아. 게다가 장사도 잘 안 돼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벅차. 오빠 미안하지만 진짜 이건 아니야. 그렇지. 나도 그냥 한번 물어봤어. 참 조치원 이모가 혼자 계시지? 전화 한번 해볼까? 조치원 이모 허리 디스크 시술한 지 얼마 안 됐어. 게다가 무릎도 안 좋고 지금 애들 돌볼 몸이 아니야. 고모를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에게 저희를 맡기려고 했지만 모두 저희를 다 외면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를 중국집으로 데려가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탕수육도 나와서 저희는 신나게 후루룩 쩝쩝 젓가락질을 했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들기고 있는데 아빠가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아빠, 그거 엄마 목걸이잖아. 잘 알고 있네. 이거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선물로 준 목걸이란다.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 목걸이가 쌍둥이야. 이건 아빠 거고 다른 이건 엄마 거야. 우와, 커플 목걸이다. 아버지는 엄마와 사랑의 징표로 했던 백금 쌍목걸이를 저희에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동그란 펜던트가 마치 반지 같아 보였죠. 형과 전 목에 목걸이를 하고 거울에 비춰보며 누가 더 멋진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아빠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래야 광식이 광수 학교도 보내주고 멋진 옷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줄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일을 하려면 좀 멀리 가야 돼. 그래서 아빠가 너희를 좀 어디다 맡겨놓을 거야. 돈 버는 대로 너희를 꼭 데리러 갈게. 정말 잠시만 기다리면 돼. 눈 깜빡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싫어. 나 아빠랑 헤어져 있기 싫어. 광수야, 아빠도 그래. 대신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아빠가 반드시 꼭 찾으러 갈 거야. 아버지가 저희를 맡기신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야. 광식이는 광수 잘 돌볼 수 있지? 응, 아빠, 광수는 내가 잘 돌볼게. 광수, 형 말 잘 들을 거지?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와 이별을 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오직 형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 그렇게 부러워하던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시 헤어져 있을 거라고 했던 아버지의 약속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던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무리하게 공장 청소를 하다가 기계에 그만 몸이 빨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저흰 진짜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오실 거란 한 줄기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죠. 원장 선생님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하고 얼마 안 있어 저희를 불렀습니다. 박광식, 박광수, 10살, 8살이네. 어때? 응? 둘 다 여기 생활은 지낼 만은 하지? 네. 아버님이 꼭 데려오겠다고 하셨는데 에휴, 안타깝게 됐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입양하려는 분들이 계셔.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일반 가정에 입양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응? 안 그래? 저희를요? 광수랑 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전 괜찮아요. 저는 형아 껌딱지예요. 저도 형 따라갈 거예요. 이제 글쎄, 물론 너희 형제가 같이 입양되면 좋지. 그런데 어른들의 사정이란 게 있잖니. 입양이란 게 니들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광수랑 같이 안 가면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광수랑 보육원에서 그냥 살게요. 저도요. 형이랑 떨어지는 거 나 싫어. 저도 형이랑 같이 살 거예요.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절 먼저 내보내고 형만 불러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꽤 오랜 시간 원장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형의 눈이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뒤에 절 불러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광수야, 너 입양하려는 양부모님 찐부자야.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집에 값 나가는 골동품도 많고 예술품이 그득한 집이야. 너 이런 집 쉽게 안 나온다. 네 형은 또 어떻고 그 집도 엄청 부자란다. 둘이 보육원에 있어봤자 18 되면 자립해야 되고. 생각해봐. 부모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입양을 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랄 기회, 사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성공할 기회를 주는 거란다. 그러니 너네를 원하는 양부모가 나타났을 때 순순히 따르는 게 좋겠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그런데 광수 네가 안 가겠다고 우기면 결국 형도 입양이 안 될 텐데. 광수 너 때문에 그 광식이 형 인생을 망칠 거야? 너야 어리니까 괜찮다고 쳐. 근데 광식이는 나이가 많아서 입양하려는 집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형이 나이가 꽉 차서 더 이상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을 거란 원장의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입양이 되지 않으면 평생 보육원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안 해줄 거란 말을 들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원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형한텐 분명 제 핑계를 대면서 입양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양 부모님 댁으로 가기 전날 형은 제 책가방을 챙기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광수야, 원장님이 그러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래. 집에 입양한 아이들만 2명이 더 있는데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잘해주신대. 그렇구나. 형은 언제 가? 어디로 가? 형은 좀 멀리 갈 거야. 근데 형이 20살이 되면 꼭 너 찾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양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내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지내야 한다. 알았지? 형아. 광수야, 네 이름 잊지 마. 아빠 이름은 박광진, 엄마 이름 김원희.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응, 형아 이름은 박광식. 형아, 꼭 나 데리러 와야 돼. 아빠처럼 약속 어기면 안 돼. 꼭이야. 형이 꼭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절대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울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야? 응, 나 절대 안 울고 씩씩하게 있을게. 그렇게 저희는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양부모님을 만났고 한 달 뒤 형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왜 형은 해외로 입양됐는지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막연히 살다 보면 언젠간 어른이 될 테고 그럼 형을 만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갔단 말을 듣고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신 형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과 난 철저하게 혼자가 됐던 외로움이 어린 절 엄습했습니다. 뭐야. 전엔 몰랐는데 다리가 너무 짧지 않아? 무슨 발발이도 아니고 완전 쇼다리야, 쇼다리. 못 먹어서 그런가 보지.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거 좀 해 먹여. 어머, 이 사람 미쳤나봐. 나 오늘 네일 아트 받았어. 이것 봐, 광나는 내 손톱. 근데 이거 기스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다시 해줄 거냐고. 아유, 그놈의 네일 아트 진짜. 됐어. 그냥 피자 2판 시켜서 먹자. 애들 뭐라도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양부모는 아주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 키운다면서 이름을 알리고 셀럽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고아들을 양부모에게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였죠. 바깥에 나갈 땐 화목한 가족처럼 연기를 하고 집에선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전 그렇게 양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양어머니는 제 키가 작아서 꼴 보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죠. 다리 수술하자, 다리 수술. 철심 박으면 얘 다리가 커지지 않을까? 여보, 병원 좀 알아봐요. 다리 늘리는 수술 좀 하게. 전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제 다리를 잘라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할까봐 밤마다 방문을 꼭 잠근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다리부터 학교 성적까지 저의 모든 것이 양부모의 눈에 차지 않았죠. 저처럼 입양되어 온 다른 아이들은 양부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컨닝도 불사했고 학교에선 모범생인 척 굴었지만 뒤에선 서로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보다 화목한 척,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전 도무지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가 없더군요. 야, 이번 영상 봤어? 왜 너만 썩은 표정이야? 우리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맨날 죽상으로 그러고 있냐고. 너 뭐가 불만인데? 어? 우리가 안 해준 게 뭐야? 학교 보내줘, 학원까지 보내줘. 뭐 너희를 굶기기를 했니? 돈 벌어오라고 일을 시켰니?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야? 설마 너희 친부모처럼 살뜰하게 사랑해 우리 아들 쪼쪼쪼쪼쪼 이러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설마 아니지? 너희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다? 알았으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해. 우린 평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알았어?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아우, 다리도 짧은 게 머리까지 나빠.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너 자꾸 이러면 파양한다. 너 파양하면 알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고 살려면 여기에 규칙을 따르라고. 알겠니, 멍청아? 사춘기가 되자 양부모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지내던 전 18살이 되자 가출을 감행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재개발에 들어간 텅 빈 주택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있는 빈집이 있어서 들어가 잤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과 한기가 깨진 창문 사이로 퍼져나왔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미국 어딘가에 있을 형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나눠주신 목걸이를 손에 쥐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 잘 지내? 나는 잘 못 지내. 나 너무 힘들어, 형. 형이 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나한테 와주면 안 될까? 나 형 너무 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형. 형을 부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만나자고 약속했던 형인데 과연 형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막막하고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로도 빈집이 아니면 놀이터 원통형 미끄럼틀이나 상가 건물 계단 아래서 밤을 지새우고 배가 고프면 길바닥에 떨어진 삼각김밥을 주워 먹으며 지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씻으며 연명하듯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배가 고파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하루살이를 했죠. 막노동도 초짜라서 당연히 벌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끼니라고 해봐야 쌀과 계란, 간장, 쿨피스가 전부였어요. 공사장에서 만난 어른들의 소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길가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일을 했죠.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택배를 분류하면 일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론 돈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찜질방에서 자고 없으면 노숙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등산화를 만드는 제조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죠. 국산 등산화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는 사장님이 꿈과 야망이 큰 분이셨는데 마음은 또 선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셨죠.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얻게 해주신 것도 사장님의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절 야간대학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지금도 전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사장님 덕분일까요?
제가 이 회사에서 마음이 예쁜 한 여자를 만났거든요. 광수 씨 여권 있어요? 네, 여권이요? 없는데 갑자기 여권은 왜요? 대표님이 이번 박람회 광수 씨 데려간다고 여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미넨에서 세계 아웃도어 박람회 한다고 광수 씨 알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 저는 그거 대표님이 술김에 그러시는 줄 저 오후에 구청에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가실래요? 신분증은 갖고 계시죠? 네, 민증 있습니다. 그럼 이따 봬요. 미나 씨는 총무실에서 격리로 근무하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미나 씨는 업무 때문에 전 여권을 발급하러 같이 구청에 갔던 날, 회사로 복귀하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었던 저흰 당황했죠. 갑자기 비가 어떡하죠? 주차장까진 꽤 걸리는데. 전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얼른 미나 씨와 같이 뒤집어 썼습니다. 마치 영화 클래식의 조인성과 손예진처럼요. 언젠가 봤던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막상 둘이서 비를 피해 뛰어가자니 이상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더군요. 그런데 그 가슴 떨림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미나 씨와 전 자주 눈이 마주쳤죠. 솔직히 말하면 제 눈이 미나 씨를 쫓고 있었죠. 제 온몸의 세포가 오로지 미나 씨에게 집중되던 그 시절. 전 가슴앓이마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사랑의 열병에 빠진 전 그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미나 씨에게 고백을 했죠. 미나 씨, 미나 씨 좋아합니다. 미나 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고장난 녹음기처럼. 죄송합니다. 미나 씨 저와 사귀어 주세요. 네? 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게 매일매일 미나 씨만 생각나요. 미나 씨만 보고 싶고요. 미나 씨는 저 어때요? 광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외모에 대표님이 제일 신뢰할 정도로 성실하고 과묵한 듯 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성격까지 저도 다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입니까? 글쎄요. 광수 씨가 저희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사귀는 건 좀... 그거야 당장 말씀드릴게요. 미나 씨 미나 씨는요.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이쁘고요. 그리고 엄청 똑똑해요. 제 월급 펑크 나는 일 없이 야무지게 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품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시죠. 거기에 얼짱의 능력자의 인성까지 짱짱 좋은 미나 씨랑 사귄다면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행운남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물론이죠. 미나 씨, 저 아시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잘 알죠. 그렇게 미나 씨와 전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도 저처럼 부모를 일찍 여의고 큰 이모 집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런데도 구김없이 맑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요. 대표님과 직장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흰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27의 봄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우리 애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자기 집에 혹시 이름 돌림자가 있어? 글쎄, 나는 광수, 형은 광식이었으니까 우린 광자 돌림이었는데 내 밑에는 무슨 돌림자인지 잘 모르겠네. 맞다.
자기 형은 미국에 입양됐다고 했지. 아마도 그럴 거야. 입양돼도 서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편지 한 통이 안 오더라고. 보육원 통해서 편지 한 통은 보낼 줄 알았는데. 보육원에 찾아가서 물어봤어? 형 입양한 집 주소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까? 친동생인데 그 정도는 알려주겠지. 그게 보육원에 갔다가 양부모 집에 끌려갈까봐 그게 겁이 나서 보육원을 피해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내의 말을 듣고 전 보육원으로 찾아가 형 소식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미국 미네소타주 앤더슨 씨 집에 입양됐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브레인이라고 하는 김 과장님에게 부탁해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만 주임님, 그런 분 안 계신다는데요? 타일러란 사람도 안 산대요. 네,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 내서 전화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 형님이라고 하셨죠? 저도 엄청 기대했는데 못 찾아서 너무 아쉽네요. 아닙니다. 과장님, 다 하늘의 뜻이겠죠. 언젠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봐야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20년 전 주소로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1년 만에 포기를 하고 말았죠. 어느덧 제 나이도 30쯤이 되어 아들 하나를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 휴직 중이던 그때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매도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들었어? 아니, 누가 그래? 총무부 후임 수연이가 지금 회사 상황이 최악이래. 대표님이 중국 공장 만들고 진출하려다가 실패했지. 게다가 지난해부터 실적도 나쁘지. 제일 힘든 시기긴 해. 여보, 얼마 전 증권사 사모펀드 지분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반응이 없대. 이렇게 가다간 회사 넘길 것 같다고. 설마 대표님이 이 회사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모르겠어. 대표님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찝찝한 게 있어. 뭐가 찝찝한데? 있지, 곽상무 말이야. 회사 창립 멤버라고 대표님이 진짜 아끼고 뭐든 오냐오냐 해주셨잖아. 근데 그분 뒷돈 횡령하는 거 꽤 됐거든. 이중장부 만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뭐라고? 수연이가 알 정도면 대표님도 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랬습니다.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던 곽상무와 송전무 패거리가 대표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회사 회계에 장난을 쳤고 그 바람에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투자처까지 나타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대표님은 회사의 위기와 존망 앞에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경영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자신이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에 더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대표님은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곽상무 일당 손에 건네주고 말았죠. 대표님, 박주임, 아들은 잘 자라고 있고 둘째 출산은 언제야? 대표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내 불찰인 걸 어쩌겠나. 등잔 밑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도적을 아군인 줄 착각하고 믿었으니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그 사람들 횡령으로 고소하면 안 되나요? 다 알아봤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 어쨌든 박주임,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우리 공장 처음 올 때 눈이 초롱초롱한 청년이었는데 벌써 아이들 아빠가 됐어. 대견해. 응? 아주 기특해. 대표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네 내 꿈이 뭔지 알지? 내가 만든 등산화 세계 최고로 만드는 거잖아. 비록 난 떠나지만 자네가 그 꿈 이뤄주게. 응? 우리 직원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난 이제 밖에서 응원함세. 끝까지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자네들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거 진짜 정말 미안하네. 눈가가 붉게 물든 사장님이 회사를 떠나시던 뒷모습을 오랫동안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회사의 새 사장이 된 곽상무는 그야말로 최악의 사장이었어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가 바로 새로운 곽 사장이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직원들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직원까지 기존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서 일당직으로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형편이 어렵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사인을 다 하셨고요. 저도 마지못해 2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묵묵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전 대표님의 당부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런데 곽 사장은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한여름 폭염으로 전 국민이 더위를 먹고 있을 때 절전을 해야 한다면서 공장 에어컨을 아끼는 바람에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속출했어요. 공장은 찜통같이 더운데 사장실과 회사 사무실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더군요. 공장의 근로자들은 더위를 먹고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한여름을 견뎠는데 3개월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둘러댔지만 이건 대놓고 그만 회사를 나가란 뜻이었죠. 곧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금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다달이 아파트 대출금과 통신비와 공과금이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보, 불안하지? 그러지 말고 회사에 가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보면 어떨까?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당신은 걱정 말고 라마즈 호흡이나 연습해. 응?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쳐들어갔어요. 마침 곽 사장은 소파에 앉아서 송이사와 차담을 나누고 있더군요. 아, 박주임, 이 뭔 일인가? 내가 자네를 불렀었나? 아니요, 사장님.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곽 사장이 가소롭다는 듯 하품을 하면서 절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지난 3개월 진짜 덥지 않았습니까? 더운데도 저희 공장 사람들 야근에 특근까지 달렸습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달린 거는요,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아이, 누가 뭐래나. 다 회사 잘 되라고, 에너지 절약해 당장 급한 자금난 해결하라고 임금 체불 좀 했다. 꼴랑 그거 가지고 파르르 떨면서 사장실을 찾아오나? 에? 아유, 예전 사장은 니들 오냐오냐 하면서 직원들 뒤도 닦아주고 긁어주고 그랬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어? 난 칼 같은 사람이야. 사장님,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 저희 가족들 굶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3개월이나 월급이 밀리니까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겨우 삽니다. 공장 하나 믿고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정이 많이 들어서 다른 공장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그놈의 정. 우리나란 이래서 역 같아요. 도대체 정이 뭐길래? 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고, 중이 싫으면 절은 내보내면 되는 거지. 어? 안 그래요, 송 이사님? 어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스럽게 군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다가 회사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회사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직원들이 말이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애사심이란 게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월급을 내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래야지.
아유, 역시 송 이사님은 나랑 잘 통한다니까. 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 2살배기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전 이대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밀린 월급 주세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입니다. 아들 분유값, 이유식 제가 받은 월급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이, 답답하네 이 사람 진짜. 이놈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송 이사가 제 멱살을 잡고 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어디서 행패야? 너 변사장 끄나풀이지? 응? 지금 변사장이 시켜서 이러는 거지? 아닙니다. 사장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전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노동하고 정당하게 받는 대가를 왜 이렇게 애원하고 구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당한 대가? 이 자식 보게. 갑자기 제 오른쪽 뺨에 불에 맞은 듯 뜨거워졌습니다. 송 이사가 제 뺨을 세차게 갈겼어요. 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다시 송 이사의 따기가 날아왔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전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곽 사장이 악에 받쳐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휴, 야야야야, 어? 네가 오뚝이야? 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냐고 이 자식아. 너 오늘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은가 본데. 좋아, 어디 끝까지 해보자. 아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곤 손가락을 꺾으며 두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죠. 곽 사장이 주먹을 쥐고 절 겨누었을 때 갑자기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공장 견학 담화는 사장님? 때마침 세계 명품 아웃도어 업체에서 아웃소싱과 MOU를 맺기 위해 방문한 바이어가 사무실로 들어온 거였어요. 외국 바이어의 안내를 맡았던 직원은 사장실 분위기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이어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전 누가 들어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밀린 월급 정산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사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답했죠. 아유, 진짜 이거. 알았으니까 나가봐요, 빨리. 송 이사가 절 벌떡 일으켜 세운 뒤 멱살을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였어요. 외국에서 왔던 바이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전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동자 초점이 정확하게 제 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사장과 전무에게 멱살을 잡히고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제 목걸이가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아무래도 그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시죠? 제 목걸이와 너무 비슷해서. 저도 그런 목걸이가 있거든요. 바이어가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목걸이는 제 것과 쌍둥이처럼 똑같았죠. 반지 모양의 링 펜던트의 체인으로 된 백금 목걸이. 이건 아버지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 저희 형제에게 나눠주신 선물이었어요. 꼭 다시 찾아오겠단 약속의 징표. 형? 혹시 광식이 형? 설마 광순이? 진짜 광수야? 형, 맞아, 나 광수야, 박광수. 아빠 이름 박광진, 엄마 이름 김원희, 형 이름은 박광식, 그리고 난 박광수. 바이어가, 아니 광식이 형이 절 얼싸안고 영어로 뭐라고 블라블라 짓거렸습니다. 곽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죠. 뭐야, 뭔데? 어?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런가 본데요.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게다가 커플 목걸이까지.
혹시 이 두 사람 연인 사이 아닙니까? 설마, 진짜면 대박인데? 오늘 두 사람 그 커밍아웃 하는 거야 그럼? 곽 사장과 통역을 맡은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묵살한 채 형은 손으로 제 얼굴을 찬찬히 쓰다듬었습니다. 광수야, 우리 광수 이렇게 다 자라서 형이 몰라봤네. 형이야말로 아빠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아닌데? 네가 더 아빠같이 생겼는데? 형이 곽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엔 둘만 남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네소타에 산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20년이 흘러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 10년 전에 LA로 옮겼어. 양어머니 건강 때문에 좀 따뜻한 곳이 필요했거든. 형, 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했어? 처음엔 바디랭귀지 했지. 사실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말도 잘 안 했어. 양부모님은 어때? 좋은 사람들이야? 날 입양할 당시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다고 하더라고.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기로 했는데 양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대. 그래서 양 할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거지. 한국에 대한 애틋함과 관심으로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 근데 양부모님의 나이가 좀 많으셔서 너무 어린아이가 아닌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입양했으면 했대.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양부모를 따라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 형은 처음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적응에 힘들어했지만 양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영어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미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귀공자와 같은 외모와 수학 올림피아드, 미네소타주 101장 사생대회, 육상대회 나가서 대상을 타면서 지역에서 유명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도 최고의 살인 명문의 수석으로 입학하고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로 성장했으니 직장도 형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대요. 하지만 형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 진짜 대박이다. 그 회사가 형 거라고? 세상에, 그 말로만 듣던 4천억 부자가 우리 형이란 말이야? 아빠 엄마가 아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보육원 원장 선생님 말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집에 널 입양시킨다고 했는데 부자의 직업도 좋고 진짜 선한 일 많이 하시는 좋은 부모라고.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전 명망 높은 집안에 입양되어 갔지만 겉보기와 달리 입양 아들을 자신들의 장식품으로 치부했던 양부모와 그 집을 가출하고 살아왔던 제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분들은 자식에 대한 기준이 높았던 것 같아. 학교 성적은 우수해야 하고 외모적으로도 월등해야 하고 자기들 옆에 섰을 때 자기들의 업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필요했는데 난 그러기 싫더라. 말을 안 들으니까 체벌도 어찌나 가혹하던지. 지금도 생각도 하기 싫어. 꾹꾹 참고 살다가 18살이 됐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데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마트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빈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결국 여기 공장까지 오게 됐네. 그러니까 울지 마, 형. 형 잘못이 아니잖아. 불쌍한 내 동생. 난 바보같이 원장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말이 안 통하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아유씨. 형은 많이 분했는지 F로 시작하는 욕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형 괜찮아. 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 두 아이 아빠다. 우리 둘째 태어날 때 형까지 만나서 너무 좋다. 형도 결혼했지? 나도 했지. 아쉽게도 아이는 아직 없고 갑자기 조카 둘이 생겼네.
근데 아까 사장실에서 왜 무릎을 꿇고 있었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한테 다 말해봐. 그게 실은 이 회사가 참 좋은 회사야. 전에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한테 참 잘해주셨거든. 근무 계약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의 수당이며 인센티브도 칼같이 나왔고 사원복지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좋았었어. 그런데 재작년에 중국 진출한다고 무리를 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허덕이고 부도 위기를 맞았거든. 그때 상무였던 지금의 곽 사장이 전 사장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회사를 차지한 거야. 와이프 말론 뭔가 횡령의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공돌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증명하겠어. 다들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곽 사장이 오너가 된 뒤로 악덕 고용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더라고. 지난 여름엔 에어컨 바람도 없이 공장을 돌리는데 사람들 막 픽픽 쓰러지고 거기에다가 3개월치 월급도 안 주잖아. 나 곧 있으면 둘째도 태어나는 마당에 이러단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이판사판으로 사생결단 내려고 왔다가 무릎을 좀 꿇게 된 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형이 곽 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전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장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기로 했던 아웃소싱과 MOU 건은 없었던 걸로 하시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두 사람 뭔데? 혹시 그 두 사람 게이야? 그지? 나 이 둘이 수상하다 했어. 야, 너 딱 걸렸어. 내가 니들 그 세상에 다 폭로할 거야, 진상을.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당신이 때린 이 사람 내 친동생.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친동생이라고. 뭐 친동생이라고? 진짜 친동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보면 몰라? 입양됐잖아. 그런데 감히 내 귀한 동생한테 손찌검을 해?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당신이 이 회사를 매수하면서 어떤 불법을 썼는지 내가 다 파헤칠 거야. 그리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아무쪼록 기대하셔. 형은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악덕 곽 사장이 저지른 온갖 편법과 횡령과 비리를 다 밝혀냈습니다. 물론 형이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가 한 일이지만요. 덕분에 저희 직원들은 밀린 월급도 다 받아냈고 회사 매도 과정에 있었던 불법을 밝혀내 전 사장님이 다시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곽 사장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전 가볍게 모른 척을 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죠. 그러는 사이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는 딸인데 엄마를 안 닮고 절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생긴 게 광수인데 광수 너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광수랑 똑같이 생겼네. 형, 딸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보, 돈 많이 벌어야겠어. 은우님한테 가려면 지금부터 저축해야겠다. 재수씨,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미국 땅으로 가는 건 어때요? 아메리칸 드림을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저와 아는 형을 따라서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형은 엄청난 부자의 유명 인사들과도 친했어요. 형 부부와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 베컴 가족이 들어오고 톰 크루즈가 지나가는 일상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 지금 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조금이라도 형한테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제 브랜드의 제품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땐 제 두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